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독설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가 어떻습니까? 독설가 좋습니다. 네. 원래 뭐 정체성이 좀 잘 부합되는 거기도 하고 네. 헬마우스라는 말 자체가 네, 저 네. 친구들한테 이제 얻은 별명에서 온 건데 아, 그렇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설을 많이 해서 헬마우스인 줄 알았는데. 한 20년 된 별명입니다. 아, 20년 전에. 네. 그 대학 시절부터도 누가 저한테 이제 연애 상담했다 하면 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네. 항상 좀 직설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쟤는 이제 입이 좀 문제가 있다. 네. 지옥의 주댕이다. 아.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아. 그 얘기가 이제 최근에는 뭐 정치인들한테도 독설을 잘 하니까 네. 그렇게 또 연장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뭐 속어를 좀 써서 네. 옛날에 별명이 조달뽕이었습니다. 조달뽕은 뭡니까? 그 입을 이제 조라고 이제 조디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조디, 예. 만 달싹거리면 뽕이다. 뽕을 친다. 조달뽕이다. 예, 조달뽕 뭐 이런 뽕쟁이다. 네. 네. 이런 별명일 때가 저도 한때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2003년부터 이제 시사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방송 오래되셨네요. 네.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이제 지켜본 셈인데 요즘처럼 정말 입이 달싹거리지 않는 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뭐 제가 한 20년 지켜봤던 정치판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천박하고 뭔가 말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이제 말의 수준도 천박하고 이제 논의의 수준도 굉장히 저질이고. 네네. 제가 어제도 이제 MBC 라디오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집권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 나갈 건지,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 정부를 어떻게 보조할 건지, 뭐 정당의 어떤 그 흐름이나 정당 내부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가서 좋은 정치를 할 건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아니 뭐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 양말에 구멍이 났네 뭐 그게 뭐 1,500억을 그걸로 모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무슨 저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이 자기 옛날에 국민의당 할 때 당에다가 돈 빌려줘가지고 이자 2,500 못 받은 거 뭐 받아야 된다 그거 달라고 했다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걸고. 근데 그 이자는 원래 안 받으면 불법인데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다. 네. 뭐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청구했다고 하는데 네. 그거 가지고 막 트집 잡아가지고 뭐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뭐 받으려고 한다느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전당대회 주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좀 한심하고 안타깝다. 한국 정치는 20년째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더 저는 노무현 이회창 시대가 음. 제일 그래도 이제 혁신 경쟁하는 네. 여야가 같이 진보 보수와 같이 그런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남원정 또 뭐 민주당 계열의 천신정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 혁신 경쟁을 하면서 정당 민주화라든가 또는 이 당원 중심의 정당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소장파라는 말이 이제 초재선 있었죠, 의원들한테는 당연히 붙던 그렇죠. 시절이라서 지금 초재선이 더 문제야.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제일 문제야. 여당의 초재선들이 모여가지고 뭐 나경원 물러나라 뭐 이런 거나 그렇죠. 하고 있는 사실상 이제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초재선 의원들한테 기대하는 역할 전혀 못 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세대적 특징을 소멸된 것 같아요.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는 게 원래 이 산업화 보수 정당이 아니라 산업화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산업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식견을 가진 관료들과 또는 지역 토호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경제 관료가 국민의힘에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주로 이제 검찰 출신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오면 민주당은 운동권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비영남권의 관료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됐는데 민주당도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져 버렸고 네. 초재선들은 대부분이 전문직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의 격차가 결국 이제 혁신 동력을 좀 상실시키고 있다고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추월의 시대라는 책을 썼을 때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격에 네네. 지금 정치 세력의 틀이 맞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후진적이에요. 썼거든요. 후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고쳐 나가야 될 정치 세력들이 너무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도 주류 세력들이 너무 나이가 많고 네네. 그리고 한 20, 30년쯤 전에 담론에 여전히 좀 묶여 있는 묶여 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여전히 뭐 민주 대 반민주, 뭐 그렇죠. 네. 정의 대 부정의, 네, 뭐 네. 이제 이런 식의 그 고루한 담론 틀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시도를 거의 못 하고 있죠. 있는 아예 상황이죠. 포기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거의 뭐 검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큰 관심 없는 주제에 많이 좀 천착하는 경향성이 좀 강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도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정치인들이 시대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네네. 담론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뭐 소위 이제 심지어 대통령까지 얘기했던 뭐 AI 중심으로 한 검색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산업 동력은 어떻게 새로 만들 건지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그 정치인들이 다 옛날 사람이라 그렇죠. 요즘 시대에는 뭐가 필요한 건지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중진들은 옛날 논쟁을 했던 사람들, 그 그렇습니다. 경험 속에 쌓여 있고, 그다음에 지금 초재선들은 뭘 논쟁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논쟁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깃발 들면 거기 가가지고 와 이러고 나경원 있는 거라. 물러나라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라는 게 지금 거의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2023년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제 헬마우스가 정치에 관심 가졌을 때는 정치개혁 논쟁이 핵심적인 이슈였고요. 정당개혁 네,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많이 그 전에는 민주화 논쟁이었죠. 그렇습니다. 민주화 논쟁에서 이제 그 진보 세력 내에서는 사회 구성체 논쟁도 있었고, 그 뒤에 가면 또 무슨 논쟁이 있냐면은 보수들이 자유주의 논쟁을 해요. 그렇죠. 그게 보수들이 지금 틀을 잡은 뉴라이트 논쟁이야. 거기에서 이 보수들이 한 20년 해먹는 거예요. 뉴라이트 그렇죠. 논쟁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진보 세력은 복지국가 논쟁을 또 해요. 복지국가 논쟁을 사회투자국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복지로 할 것이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재명 지사 시절에 이제 기본소득 논쟁이 좀 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 논쟁을 해야 돼요. 무엇이 선진국이라는 맞습니다. 개념 규정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국가의 목표치를 정할 수 있거든. 그런 논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런 논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이 이제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나온 게 굉장히 좀 반가운 움직임인데, 네. 기존 세력들이 무슨 뭐 양말에 빵꾸가 났느니 말았느니 이러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들은 새 담론을 이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게, 저희가 추월의 시대라는 이제 담론을 던졌을 때도 한국이 더 이상 서구권 국가들의 이제 뒤를 쫓아가는 그렇죠, 팔로워의 역할을 이제 끝났다. 우리도 뭔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선도국가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을 추월하는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국가로의 이제 탈바꿈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를테면 이제 천하람으로 대표되는 젊은 층들, 이 2030들이 이제 요청하는 거는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국제사회의 일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미얀마의 이제 민주화 투쟁이라든지 홍콩 민주화 투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아시아의 선도국가로서 특히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선도국가인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좀 의문들이 있거든요. 질문들이 있거든요. 미얀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건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선도국가로서의 모범을 보여줄 거냐. 일본처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본처럼 그냥 미국 꼬붕이나 하고, 중국처럼 지역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이 인식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는 뭐냐면, 우리는 산업화에 성공하는 동시에 민주화에 성공하는 국가다. 그리고 이제 식민지 출신으로 선진국이 된 세계 최초의 국가다라는 인식이 아주 또렷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라든지 동아시아, 서아시아, 뭐 이런 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의, 그러니까 우리 뒤를 지금 보면서 쫓아오는 다른 나라들한테 어떻게 선도국가로서의 모범을 보여줄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좀 궁금한 사안인데, 지금 우리 대통령 같은 분들이 그런 담론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한편 이제 부끄러운 게 원전 이야기 다시 꺼내고, 그다음에 계속 입만 열면 이 방위 산업, 맞아요. 그거 자랑하는 게 사실 좀 부끄러워요. 선진국 대통령은 방위 산업 원전 자랑 절대 하지 않아요. 사실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그 이제 뒤에 숨어서 하는 거지,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선도국가가 돼야 되는 시점에 롤백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도국가라는데 원전 선도국가하고 그다음 무기 수출 선도국가 하는 게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그럼 말하자면 이제 지구에 부담을 주는 해악들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그거를 자랑할 만한 사안은 아닌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이제 말을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군수산업 같은 거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주로 수출하는 나라들이 이집트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말하자면 소위 이제 서구 선진국들한테 무기 팔아먹는 거랑은 약간 결이 다른 양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맞서기 위한 폴란드의 노력에, 그러니까 중진국한테 우리가 일종의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집트처럼 이제 이스라엘하고의 관계에서 중동을 어떻게 새로 좀 이 질서를 만들 거냐 하는 국가들,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나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거냐라는 차원으로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런 고급스러운 담론을 끌어갈 만한 역량이 없으시다는 거죠, 대통령이. 모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요. 미국이 군수산업이 뭐 세계 1위 아닙니까? 군산복합체 이야기하는데 외피는 어떻게 씌우는지 알아요? 항공우주산업이라고 씌워요. 그렇습니다. 네, 항공우주산업이라고 씌워서 인류의 미래 뭐 우주로 나가자 이렇게 해놓고는 알고 보면은 무기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뒤로.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국가 담론 차원으로 좀 끌어올려서 건강한 논쟁이 될 수 있게 정치권이 선도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좀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좀 해보고 싶은 얘기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한국 보수 우익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담론판을 오염시키는가. 특히 거짓말의 바탕에서 오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김구라, 구라, 그렇죠, 구라. 구라 연예인 중에. 그다음 옛날 연예인 중에 후라이보이라고 있습니다. 아, 후라이. 후라이 깐다. 깐다고 하죠. 후라이 깐다. 네. 아, 또 구라나 후라이 깐다는 약간 이제 귀여운 맛이 좀 귀여운 있잖아요. 맛이든. 재미도 있고 좀. 썰 푼다. 네. 노가리 푼다. 그렇죠. 뻥친다. 네.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다 이제 귀여운 범죄의 거. 거짓말들, 예. 해악이 크지 않은 것들인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입벌구 아니겠습니까? 입 벌고. 입만 벌면 구라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지금 대통령의 인식이 좀 바뀌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사실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발언 중에 가장 무거워야 되는. 당연하죠. 가장 최종 무게가- 결정권자죠. 그러니까 이 사실 이제 이 발언들에 대해서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네.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인식 수준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네. 옛날에는 거짓말을 대통령이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한국 내에서 국내용으로 그냥 소모되는 거짓말이었다면, 최근 들어서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국제 단위의 논란이 돼요. 너무 우리의 국가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우리끼리 쉬쉬하면서 구라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이미 넘었거든요. 네네. 근데 대통령이 본인의 위치에 대한 자각이 없다.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됐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대충 던졌다가 문제가 되면 다 이게 사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히 무마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뭉개면 넘어가질 줄 알고 대충 하려고 하는 습관이 너무 들어있다. 그러니까 입만 벌면 구라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이란 문제가 있었죠. 뭐 그건 네. 이제 구라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무지에서 나온 거죠. 무지의 소산인 건데, 네. 뭐 UAE의 적이 이제 이란이다 같은 거는 정말 국제적 파장이 클 수 있는 사안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가질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각이 부족한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뭐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감자탕집 소주 토크라고. 아, 맞아. 딱 그 느낌이에요. 네.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 24시간 감자탕집 같은 데 가면 네. 얼굴 이미 시뻘건해지신 분들이 오후 한 3시쯤 되면은 소주 병 막 늘어놓고 한 잔씩 하시면서 이 틀어놓고 있는 YTN에다 대고 막 자기들끼리 떠들어요. 네. 사실 딱 그 수준의 얘기입니다. 야, 막 중동에서 막 이란이 맨날 사고 치고 말이야. 뭐 미국이 이란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지? 딱 그러니까 이제 친미국가 UAE 입장에서는 이 이란이 적이에요. 이 수준이거든요, 이게. 이런 수준의 얘기를 대통령이 가서 한다는 거는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네. 거를 저는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하나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는 핵 문제입니다. 핵 문제. 핵하고 이제 원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벌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이제 빠삭하실 테지만, 네. 그거랑은 별개로 이런 어떤 논의의 그 수준이 왜 나오는가, 네. 이런 식의 거짓말이 왜 나오고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논파해야 될 건가까지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해야 좀 생산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입벌구니까 저거 무시해버려야지 라고만 이야기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는 뭐 우리 국민의 한 절반 정도, 나머지 보수 정당 지지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거 아세요? 최근에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50% 이상 나왔어요. 76%까지 나온 조사. 76%까지 있었죠. 나온 예. 조사도 뭐 있습니다. 그거 이제 물론 연구원에서 한 뭐 따로 이제 찾아가서 한 조사라고 하는데 방문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한 네. 조사.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우리가 핵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좋죠. 아니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과반수가 핵을 보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76%가 핵 보유에 찬성한다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는 딱 이 수준의 얘기입니다. 와서 물어봐요. 우리나라가 핵 가지면 좋을까 나쁠까? 좋다고 하죠.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죠. 특히 지금처럼 북한이 계속 핵을 갖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짜증나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핵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강대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핵을 가졌을 때 올 수 있는 후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그냥 예스냐 노냐만 질문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를 하는 건데 그러면 다 좋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핵을 보유하려고 하면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될 엄청난 어려움들. 네네. 그리고 설사 핵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찾아올 후폭풍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국민들한테 그거를 충분히 알려주면서 하는 얘기냐라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과정이 없지. 최근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북한 핵 관련해 가지고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 북한 예전에 90년대 핵사찰 할 때도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사찰 팀의 일원으로 이제 활동했던 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이제 VOA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죠. 이제 미국의 소리. 거기 이제 국무부에서 사실상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매체. 그렇죠. 관영 매체 비슷하지.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는 아예 그냥 국무부에서 운영을 했었고 네네. 최근에는 사실상 예산을 다 이제 국무부에서 지원하니까 이제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매체인데 그 VOA하고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인터뷰를 했을 때 뭐라고 해커 박사가 얘기하냐면 만약에 한국이 핵 개발을 한다고 하면 어느 지자체에서 자기네 지자체 안에 핵 실험장을 두라고 찬성할 거냐. 이 문제예요. 독도 가야 돼. 독도는 그게 가능할까요? 독도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일본이 난리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진짜 그래 되면은 독도가 국제 분쟁 지역이 될 거야 아마.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너무 조그매가지고 너무 조금 좁아서 안 되겠네. 거기는 일단 핵 실험장을 만들 수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핵 실험을 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프랑스나 영국이 핵실험을 할 때 남태평양의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 자기네 식민지였던 앞바다 가서 돈 주고 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지금처럼 핵무기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때지. 수준으로 높지 않다. 50년대, 60년대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랑은 이제 일단 수준이 다르고 그리고 국내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 한다 그러면 어디 뭐 강원도든 뭐 경상남도든 뭐 전라남도든 어딘가 지자체에 산 안에다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방법이 있어. 핵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방법이 있어. 북한 걸 빌려 쓰는 거야. 사실상 남북 합작으로. 북한 걸 빌려 쓰는 거야. 그러면 빌려 쓸 거 없이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져오면 돼.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으면 이제 뭐 논의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뻥이네. 어느 지자체에다가 건설할 건지를 핵실험장을 어디에 둘 건지를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사실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핵실험을 해야 결국은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 핵실험장을 어디다 지을 거냐가 답이 안 나와요. 야, 이 신박하네. 이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깊이 산 속에다가 터널을 뚫어서 지하 몇 킬로미터까지 내려가는 지금 영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사능에 피폭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걸 누가 믿습니까? 북한의 연변 지역에 방사능 수치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그 위성에서 측정하는 거에도 잡히는 수준인데. 그 주변은 쓸 수 없는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게 만약에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주민들이 그거를 뭐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30km, 300km가 떨어져 있어도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충청북도 어느 산골짜기에다가 한다고 하면 충남도하고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충남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논의입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가질 때가 있다. 자기의 뭐 대선 때부터의 뭐 신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옛날 황당한 방법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몽골하고 국가연합을 해가지고 그렇죠. 몽골 사막에 가서
핵실험을 하자. 그러니까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황당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 네. 몽골 사람들이 미쳤나요? 그럴 우리 리가 돈을 없잖아요. 줘야지. 이제 네. 몽골하고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같은 나라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좀 있었어요. 황당무계하지만.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대구에다가 지을 거냐? 뭐 팔공산에다 지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이건 804안에 지으면 그 갓바이 신령님이 노예요. 이게 지금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대선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얘기했어요. 지금 쏙 들어갔죠. 네. 왜 쏙 들어갔느냐? 어디다 지을 거냐 이거예요. 미국이 안 줘. 뭐 주지도 않지만 미국이 주지도 않아. 주지도 않지만 설사 우리가 뭐 한국형 사드를 만든다. 네. 사실상 같은 걸 만든다고 치더라도 어디다가 둘 거냐. 이 논의로 넘어가면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주에도 완전한 사드 기지를 갖추는 데 있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심하죠. 네. 그걸 어디다 추가로 지을 거냐라고 얘기를 시작하는 순간 전국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충청도에 짓는다, 뭐 강원도에 짓는다, 어디다가 갖다 놓는다고 논의를 하든 다음 선거는 박살 나는 거거든요. 요즘 동네에 화력발전소 하나 짓는 것도 난리예요. 못합니다. 못할 정도인데. 그래서 사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 대통령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헛소리했다가 또 난리 났잖아요. 네. 앞으로 뭐 원전을 더 강화할 거고 추가도 이제 뭐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 바로 조금 있다가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우리 뭐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아니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까지 가벼우면 어떡합니까? 다보스 포럼에 세미나장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그걸 대통령실이 부정을 해버려요. 보니까 사고 수준이 80년대 중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 그 당시에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비판적인 싸움이 많았어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원자력이 차라리 친환경적이다, 위험하지만 그런 그렇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30년 전 이야기거든. 저 기억납니다. 그 93년도에 대전 엑스포. 그렇죠, 그렇죠. 거기 가면 원자력 발전소 관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 터빈 돌아가는 거 보여주고, 예. 뭐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에너지라고 막 네네. 광고하고 물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게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유럽의 선진국들이 핵 감축이라든가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보수 정권이에요. 그렇습니다. 메르켈이 보수 정권이에요. 네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들이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을 짓겠다고 다보스 포럼 가서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수습이 들어와야 될 만큼 신규 원전 사업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네네. 근데 대통령은 우리는 탈원전 정책 완전 폐기다. 원전 강화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 거짓말인 게 뭐냐면 그러면 원전을 강화한다는 거는 원전을 추가하겠다는 건데 네네. 원자로를 어디다 추가를 합니까? 몇 개 추가할 거예요? 아니 계획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윤석열 대통령 찍은 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에 원전 그러니까요. 추가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추가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계획은 행정계획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거는 거짓말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강화라는 말을 하지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새로 원전을 짓거나 그렇죠. 원자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원전의 가동률이 낮으니까 네. 그걸 더 끌어올려서 수준을 높인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가동률은 지금 최고치라는데. 지금 최고치입니다. 최고치라고 80% 하죠. 넘고 있는 네네.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수준을 왜 그러니까 100% 가깝게 돌리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안 됩니다. 원전은 몇 개의 기는 항상 휴기 상태여야 됩니다. 최고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100% 다 돌리면 안 되고 네네. 쉬는 고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원자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제 돌아가면서 점검을 받기 때문에 쉬고 있는 수준이 75에서 80% 수준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원자로를 최고 수준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해서 강화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죠? 원자력 하시는 분이 쉽게 설명을 하더라고. 네. 가습기에 물이 100% 다 차면은 가습기가 잘 안 된대요. 효율 떨어져요. 안 되잖아요. 한 20% 정도 위에 네. 비어 있어야지 이제 가습기가 잘 나온다고 이거는 하더라고요. 심지어 원자로만 그런 게 아니고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고 화력발전소 다 그래요? 똑같습니다. 풍력도 네. 다 똑같습니다. 네, 네. 100% 가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추가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네.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추가할 계획 없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강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전을 강화한다고 하는 말 자체, 지금 대통령이 떠들고 있는 원전과 관련된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지. 이건 지금 애초에 생각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어디 가가지고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로 동원하고 있는 수사일 뿐이지 실제성이 하나도 없다. 모르고 떠들 거예요, 아마.
모르고 떠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생각을 모르고 해보지 떠들고. 않고. 에너지 분야는 저도 좀 에너지 정책 파트에 잠깐 좀 일을 해봤었거든요. 잠깐 해봤는데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산업 에너지 중심의 사고에서 생활 에너지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야 돼. 예를 들자면 우리 신재생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신재생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나라. 그렇죠. 태양열 효율성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네. 지열도 떨어집니다. 풍력도 떨어집니다. 조력도 떨어집니다. 네.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대규모 이 에너지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 에너지화 하겠다라는 과욕이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산업부에서 계획을 짜니까 그런 거야. 산업부가 계획을 짜니까. 그 산업부가 계획을 짜니까 이런데 근데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면 생활 에너지 개념으로 제로 에너지 개념으로 가요. 예를 들자면은 헬마우스나 제가 집을 지으면은 우리 집 짓는데 우리 집에 조그마한 이 전열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빗물 받는 거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에너지 우리가 해결하자. 이렇게 하면 생활 에너지를 해가지고 에너지 분산 정책을 써가지고 산업 정책이 아니고 에너지 문제를 어쨌든 공동체 문제, 지역의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이게 사실은 유럽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이지 유럽 선진국이라고 해서 신재생을 산업 에너지로 전환해서 성공하는 아직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우리 정부의 산업부 관료들이 치는 뻥이야, 그거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뻥도 있지만 네네. 우리 대통령처럼 대충 치는 뻥이 있거든요. 대충 치는 뻥이죠. 지금 대충 치는 뻥을 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원전 문제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다.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전을 강화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네네. 상황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애초에 그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다. 없죠. 이게 일단 거짓말이고요. 또 하나는 핵 관련돼 가지고 하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다. 왜냐? 결국 핵실험장을 어디에 지을 건지를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얘기다. 그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자기네 지지층, 강경 지지층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아니 그리고 기조로 보면은 핵을 만들겠다고 하면 한미동맹 깨지거든. 그렇습니다. 반미 되는 거예요, 반미.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국민의힘 정체성하고 맞나요, 반미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70년대 후반에 박정희 때 하던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수준인 거야 지금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그때도 핵실험 한다고 자체 핵 개발한다고 자주 국방한다고 하다가 카터 정부랑 척져가지고 그렇죠. 뭐 지원도 끊기고 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랑 지금 똑같은 수준의 생각을 하는 건데 아니 핵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제가 아까 VOA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소리 같은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휘두르고 있는 매체에서 진짜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편씩 관련된 칼럼이나 인터뷰가 나와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핵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거든요. 아 저기 한국어로 나오진 않죠? 영어로 나오죠? 한국판이 있습니다. 한국판도 있습니까? 왜냐면 이거는 전 세계의 미국의 입장을 전파하는 게 목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네네. 아프리카어로도 번역이 돼서 나가는 매체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 세계로 한국 대통령이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미국 국무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자기네 매체를 통해서 한국 대통령이 하는 소리 믿지 마세요.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 다릅니다.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소개를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워닝 사인이거든요. 경고 메시지거든요. 미국 국무부가 너 좀 작작해라. 그만 좀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뭔 자리만 있으면 핵 개발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2번 정도만 억지력 강화라는 메시지로 방향을 바꾼 게 나오면 이거는 미국 국무부에서 손 썼다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핵을 뭐 개발할 수도 있다느니 우리가 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금방 한다느니 한 얘기했던 게 한 달쯤 됐는데 그 뒤로 그 비슷한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면 지난번에 다보스 포럼 갔을 때도 우리는 이제 미국의 억지력을 믿는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기의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거의 비공식적으로 미국에서 경고 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역으로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꾸 핵 이야기하는 게 핵 확장 억제 정책 그러니까 핵 공유 전략이죠 미국과의. 그렇죠.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뻥을 치고 막 큰 소리 내는 거 아닐까 이런 좀 긍정적 추측도 있는데. 그런 고급진 사고를 하실까요? 이분이? 저는 일단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네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의 어떤 스킬,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좀 유려했잖아요. 네.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을 뭐 이제 북한
최고 지도자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회담장이 끌어올 수 있을 정도의 외교력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제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자서전을 봐도 그렇고 뭐 예전에 이제 그 관련된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인터뷰하는 걸 봐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했다고 하죠. 당했다 그런 얘기 실제로 하잖아요. 당했다고 하죠.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냐면 우리 국익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를 속일 수 있을 정도. 말하자면 이제 달콤한 말로 속여서 회담장에 앉힐 수 있을 정도의 외교적 스킬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건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도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국제사회에 외국의 이제 외교부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잘생기고 매너 좋은 대통령. 그렇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감을 주는 신뢰감을 주는 잘생기고 매너 좋은 대통령이라는 게 글로벌 사회에 이제 퍼져버린 거야. 그렇죠. 문재인 말은 믿을만해.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외교부 그 정도 능력 안 되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정의용 실장 등 문재인 정부 내에 이제 친미파들이 그런 일들을 그렇죠. 잘한 거죠. 핵심 인력들이. 핵심 인력들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교를 경험하다가 갑자기 바보가 됐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슨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더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척한다. 이런 크레이지 전략이라고 네, 하죠. 광인 전략. 네, 광인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미국이 착각할 수는 있는데 네.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다 파악했을 거야 아마. 그렇죠. 몇 번 이제 겪어보니까 바이든 날리면 이후로 다 파악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결정적으로 이제 이란 발언이 이제 핵심이었을 건데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라 아마도 그래서 대통령한테 직접적인 메시지가 갔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최근에 대통령이 방향을 좀 바꾼 걸 보니까 네네. 경고를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바이든이 이제 경고. 네. 따로 전화를 했든 뭐 아니면 뭐 국무부나 대사를 통해서 무슨 경고를 했든 뭔가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가 갔지 않을까. 여기서 더 나가면 재미없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지금 최근에 좀 기조를 확 바꾼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민의힘 여당 뭐 정치인들 뭐 정진석이나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말들은 실제로 그걸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 구체적으로 핵실험장을 어디다 지을 건지를 같이 얘기하지 않는 얘기는 다 의미가 없는 얘기다. 짓자고 하는 사람, 핵무장하고 하는 사람 지역구에 짓는 걸로. 그러니까요. 네, 지역구에 짓는 아니 걸로. 하다못해 조경태 정도의 진정성은 있어야지. 전술핵 재배치를 할 거면은 자기 지역구에서 하겠다. 부산 사상에도 하겠다. 그 정도 한다. 사에다 하겠다 그러면 그 정도는 진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죠. 제가 조경태 지역구에 출마하겠습니다. 전술핵 사하고 설치 반대. 그렇죠. 자기 선거 말아먹겠다는 거니까. 네네. 뭐 그 정도의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 보수 우익들이 하는 말들은 다 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가져왔느냐 하면 아주 안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한국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는. 원래 그렇진 않았거든. 그러니까요. 그 고집이 세다. 옛날 이회창 총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고집 세다. 꼰대다 이런 이미지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보수 정당이 뭐를 계기로 좀 저는 망가졌다고 핵심적으로 보냐면 물론 이제 핵심은 탄핵이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코로나19 전국을 거치면서 총선에서 개박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중간 선거가 되는 총선들에서는 집권당이 이기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야당이 이기죠 보통. 거의 못 이기는데 물론 이제 그때마다 집권당이나 이제 정부에서는 집권 세력에서는 내세우는 게 야당 심판론이었어요. 항상 늘 꺼내요, 늘. 심지어 DJ도 꺼냈고 뭐 박근혜도 꺼냈고. 그러니까 한국에 한가락한다는 집권당 대통령들이 항상 자기 중간 선거 때마다 야당 심판론을 꺼냅니다만은 성공한 적이 없는데 없어요. 박근혜도 실패했거든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헌정사 이래로 거의 유일하게 중간 선거에서 이긴 게 그러니까 야당 심판론으로 이긴 게 2020년 총선입니다. 왜 그랬냐면 실제로 국정을 방해를 했어요. 네. 실제로 나라 망하라고 기도를 했어. 뭐 방역 방해하고 그때 코로나19 한창 심각할 때 아니 정은경 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피똥 싸면서 방역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가짜뉴스 퍼뜨리고 뭐 백신 맞으면 사람 뭐 죽는다느니 뭐 중국인 입국을 안 막으면 우리나라가 뭐 방역이 망한다느니 뭐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숫자를 속이고 있다느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렸거든요. 그거를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쟤네한테 나라를 맡겼다가는 진짜 나라 망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위험해요.
지금 위험합니다. 나라 망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그때 개박살이 나는 바람에 거짓말하는 게 거의 습관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믿는 인간들만 지금 정치인으로 저 배지 달고 남아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변희재 대표 이야기 한편 동의하는 게 저 사람들 보수가 아니다. 보수가 아닌 거죠. 보수가 아니고 그냥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권력을 그렇죠. 지향하는 네.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다. 극우들이 돼버린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 습관이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일단 정치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말이 되는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아 어차피 뭐 내가 지킬 것도 아닌데 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핵개발 같은 이 핵폭탄급의 이슈를 한국처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나라의 대통령이 그냥 툭 던지고 뭐 어차피 뭐 핵실험 할 것도 아닌데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로 할 것도 아닌 걸 왜 던집니까 정치인이. 옛날 보수 정치인들이라고 그러면 뭐 김종필도 그렇고 이회창도 그렇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전혀 다른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짓말로 막 핵심 어젠다를 던지고 이런 사람들 아니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의 핵심 어젠다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제가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때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저그들끼리 헤쳐먹기 위한 이 사기다. 절대 안 된다. 그거 다 지자체에서 인허가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대구시장이 되자마자 자기가 한 게 뭐냐면 서부공단인가? 거기 그 공단의 천장 지붕에다가 전부 태양광 패널로 까는 사업, 그거 자기가 뭐 2조짜리 뭐 유출했다면서 막 언론 인터뷰하고 자랑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뭐예요? 지난 대선 때 뭐라고 한 거야?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는 대구시장 되자마자 할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뭐 사기친다, 자기네끼리 해먹으려고. 그럼 자기는 지금 해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대통령 후보로 지낸 사람이 뭐 저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지냈잖아요. 대통령 후보를 지내고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대선 후보급의 정치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합니다. 보수가 아닌 거야. 이게 원래 보수라는 것이 공동체주의, 도덕주의 이런 그렇죠. 것들을 내세워야 되고 책임감, 애국주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수의 안정감과 듬직함을 두고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건데 네네. 아니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은 뭘 믿고 투표를 합니까? 근데 지금 한국 보수 우익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 한다는 인식조차 갖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자기네 유권자층한테도 아 이거는 뭐 그냥 선거용으로 하는 말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사드 배치, 재배치, 사드 추가 배치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했던 말들 한번 찾아보시면 그때도 비슷한 인식이에요. 아, 이게 우리가 뭐 선거용인 거지 진지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한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지금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 뭡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그 병사들, 사병들 월급 200만 원 올려주겠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잖아요. 하자마자 대통령 되자마자 뒤집은 대표 공약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걸 거짓말을 대통령 후보가 인식조차 갖고 있으면서도 던지면 이런 정치는 어떻게 믿고 국정을 맡기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은 국가를 운영할 만한 보수적인 이념 체계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렇죠. 그냥 즉흥적으로 인기 끌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습관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요? 습관적인 것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네.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해야 되는데 한국 보수층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정치인의 거짓말을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니까 허용 범위가 있어 심지어. 박근혜처럼 정말 진짜 심각한 수준의 국정농단이나 이런 식의 거짓말이 아닌 다음에는 정치인은 의뢰의 거짓말을 하는 거. 네.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정치 혐오 정서에 기반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한국 정치를 망가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원래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직군이에요.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정치인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자기 정책과 관련돼서는 깨끗하게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지. 그걸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한국 보수 유권자층은 정치인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원래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실제로 믿지도 않아. 하지만 투표장에 가서 찍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표를 안 줘야 돼요. 하다못해 저 투표장에 안 나가는 비토라도 해야 됩니다. 그 투표장 이야기 하시니까 대한민국에서 의무투표제 하잖아요. 전 국민이 무조건 투표하도록 하잖아. 그러면은 자 양당 민주당 국민의힘 중에 누구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보수 쪽이 유리하죠.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민주당 늘 집권합니다. 그렇죠, 의무투표제에서 전체 네. 집권. 왜냐면은 진보 유권자들은 훨씬 더 엄격하니까. 진보 유권자들이 훨씬 더 정치 혐오에 젖어 있어요. 민주당 그나물에 그 밥이야. 이런 생각들을 진보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예, 결국은 뭐냐면은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서 찾아내서 오픈해서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 상대당인 민주당의 품격을 높여주는 거, 비전을 높여주는 거.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일단 보수 세력은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치 혐오를 조장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그게 이제 효과를 효과를 발휘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이 한국 보수 정당들이 거짓말하는 습관,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거에 관대한 보수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 근데 그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보 유권자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정치 혐오하고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데. 네.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 다 거짓말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뭐 그래도 거짓말하는 보수 정치인을 찍겠다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네네. 그게 아니고 거짓말의 속성과 어떤 본질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자기 정책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애초에 시행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던지고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해져야 된다. 그래야 지금 한국 보수 정당을 장악하고 있는 저 무책임한 세력들 같은 사람들이 한국 정치권에 이제 발을 디딜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판별해 내려면 실제 그걸 시행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정치 세력,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노력을 하는 정치 세력을 판별을 해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우리 그럼 저기 헬마우스께서 네. 그런 것들을 늘 찾아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송곳처럼 파헤치고 면도칼처럼 해부해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뭐 앞으로도 좀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좀 해. 우리 프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사회적으로 전체 많이 해주시면 사회적으로요? 좋겠네요. 네. 제가 그런 영향력이 있는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우리 헬마우스하고 그 재미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보수는 원래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보수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게 보수이기 때문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보는 원래 좀 황당한 이야기 해도 돼. 새로운 걸 새로운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황당무계한 저분들은 보수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보수가 후퇴한다는 거는 제가 2020년 그 총선 기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별로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기대치가 없어요. 네, 그게 제일 좀 안타깝고요. 지금도 대통령이 깃발 드니까 뭐 벌떼처럼 몰려 들어가지고 뭐 나경원 전 의원 두들겨 패가지고 주저앉히고 이런 거나 하는 게 이제 정치 이슈는 없는 거니까 네. 한국 보수 정당도 바뀌어야 되고 이제 진보 정당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젊은 정치인들 중심으로 좀 나오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오히려 천하람 같은 뭐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어쩌면 청년 정치 측면에서는 민주당보다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위기감을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과연 거꾸로 지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했을 때 이준석이나 천하람처럼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이 전당대회 판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의 젊은 정치인이 민주당에 있느냐.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의 과제가 아닐까. 그래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거짓 정치 세력의 문제점을 깨뜨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공부 좀 하세요. 그 말씀 드리고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됐고요. 빨리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헬마우스님 자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